강릉 원주대학교의 오경식 교수님, 용인대학교의 김태환 교수님, 당국대학교의 박근시 교수님, 오늘 네 분이 이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한국해양대학교 이재영 교수님께서 한국 요보트 면허시험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제가 올해 2월에 동력수산대에서 기부 조정 2급 면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해양경찰청에서 이런 자격 시험에 대해서 그렇게 엄하게 통제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수업을 듣는데 뭐 오히려 시간을 초과하는 교육을 했지 미리 마치는 그런 교육은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8시간씩 그리고 마지막 날은 4시간이었습니다만 실습 16시간, 이론 20시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실기 받아 나와서 시험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통과를 했었는데 우리 이재영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막상 해보니까 이론 교육은 요즘에는 온라인 교육도 상당히 통제가 되면서 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도 좀 병행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더 많이 지원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제가 막상 해보니까 이거는 본인의 안전 문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교육이라는 부분이 좀 생소하다 보니까 지루한 느낌은 이제 들었는데도 이 집중도가 점점 갈수록 높아지더라고. 그래서 내 건강하고 목숨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자연히 듣게 되는데 앞으로는 온 오프라인 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양경찰청에서 좀 긍정적으로 제가 나의 교육생으로서 해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회가 좀 말이 많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좀 코멘트하면서 우리 토론자분들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이태영 박사님께서 한중 위상해상 복합운송 현황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발제를 하셨습니다. 국제물동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육상해상 국제복합운송 체계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신일 교수님께서 세 번째 발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양경찰의 ESG 예우와 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해상은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ESG 체제를 전환하는 우리나라는 지금 무역 규모가 세계 6위죠. 그리고 1인당 GDP는 인구 5천만 국가에서 6위입니다. 인구 5천만 이상의 국가에서는 6위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것을 못 느껴서 그렇지 우리나라는 분명 지금 선진국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우리나라 선진국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ESG 이행해야 되고 그리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 이제 발제는 우리 배준 계장님 직접 MDA 추진 계장님을 이제 맡고 계십니다. 해양경찰 MDA 추진 방향과 향후 과제라는 그런 주제로 이제 발표를 소개를 해주셨죠.
그 해양경찰청에서 MDA 추진에 체결로했던 전환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또 향후에 나가야 될 추진 체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상 네 분의 발제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5분이 해주실 건데, 이제 순서, 토론 명단에 있는 순서대로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수환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동서대학교의 서수환입니다. 먼저 이재영 교수님께서 한국 로봇 면허 시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내용에 들어보니까 면허 시험뿐만 아니라 선박과 관련된 안전검사라든가 다양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해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면허 시험 관련해서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것들은 결국 그 피교육자의 어떤 그 면허와 관련해가지고 결국 이런 것들을 얼마나 이제 강화시킬 것인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대안들을 내신 것 같은데, 그 말씀 들으면서 언제 생각되는 것들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지나면은 뭐 이제 갱신과 관련해가지고 뭐 교육도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그 수상 그 레저 관련된 요프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좀 여기에 대한 보완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도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좀 교육 자체와 관련된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이제 물리적으로 앞서 그 이제 설명을 발표하실 때 설명 좀 들어보면은 실제 어떤 항해를 나갔을 때 좀 먼 바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상황들 우리가 연출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글쎄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뭐 필요하다는 어떤 시뮬레이터 같은 것들을 갖다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한번 좀 운영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어떤 안전과 관련된 교육이 있을 부분인데, 이 바쁜 현대인들이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또 시간을 딱 내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미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몰라가지고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직장에서 보면은 뭐 대부분 많은 내용들인데 이제 교육을 갖다가 좀 하라고 이렇게 뭐 나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교육들이 뭐냐면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그런 온라인 교육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추가적인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면허 갱신과 관련해서 일종의 갱신제도 도입하고 그 갱신 어떤 이제 어떤 교육의 제도의 내용의 한 부분으로서 안전교육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가는 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안전교육 외에 실제 안전관리와 관련해가지고 결국은 왜 물리적인 현장에 있어가지고 안전관리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제 그 수행해 낼 것인가 이제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시되면서 각 항만마다 어떤 안전 그 관리 담당관 이런 것들은 이제 해수부에서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 항만은 아니고 주요 항만 중심으로 이제 지금 도입되고 있는데, 뭐 필요하다라면은 이런 이제 그 수상레저 안전 관련해서도 어떤 그 안전 어떤 이제 교육이나 또는 이제 관리 담당관제 같은 것들을 한번 이제 도입하는 것도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해경에서 뭐 이런 내용들을 어떤 직접 수행할 수도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이제 쉽지 않다고 좀 판단이 되고, 그렇다면 결국 민간 위탁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그럼 여기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민간이면 과연 누가 그런 이제 업무를 담당할 것인가도 좀 이제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면허 시험 자체가 일종의 어떤 약간 어떤 그 이권 사업화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후에 좀 그 객관적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 가지고 한번 이런 이제 담당관제 도입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설치 전체 운영 범위도 같이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태영 박사님 이제 발표를 해주신 이제 복합운송 관련된 부분인데, 저도 대학에서 이제 복합운송 관련된 교과 한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한중간에 굉장히 필요하고 또 이미 뭐 이 국제 어떤 무역이 있어가지고 물량이 상당 부분 대부분 다 이제 복합운송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시하는 것들은 결국 하나의 운송 어떤 방식 여러 개를 놓고서는 무엇이 좀 더 효율적인가를 갖다가 이제 비교를 하면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면은 저도 과거에 인천에 근무하면서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면 이제 RFS라든가 또 최근에 이제 들어온 이제 피겨닝 트레일러라든가 이런 어떤 운송 방식들이 굉장히 어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률 자체, 즉 물량으로 이제 평가를 한다면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다. 그 얘기는 결국 뭐 이용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제 화주일 텐데 화주에게 그렇게까지 큰 매력이 있는 건 아니지 않는가?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려면은 실제 움직이는 물량들이 어떤 물량들인가? 물론 이제 자료에 보면은 중국 쪽에서 들어온 것들은 주로 이제 그 이제 전자상거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이제 화물도 이제 일부 품목들이 이제 제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좀 면밀한 이제 분석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누누이 이제 강조되는 부분입니다만 한중간의 교역에 있어가지고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입출항 물량에 있어가지고 이 밸런스의 이제 그 불균형.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가는 건 지금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량들이 이제 좀 적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실제 민간 사업자가 민간 기업에서 이런 사업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수익 맞추기가 또 쉽지 않을 것 같다. 요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떤 대안으로 어떤 현실적인 대안을 한번 모색해 본다라면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가지고 같이 좀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 보는 게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신유리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신 그 ESG 문제는 요즘 뭐 핫한 분야고 뜨거운 감자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뜨거운 감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가적으로 어떤 총괄하는 어떤 그런 컨트롤 타워가 있는가 우리나라에 많은 어떤 부서라든가 민간 사이트에서도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발표에서도 보면 이제 그 뒷부분에 이제 그런 제안을 하셨잖아요. 근데 결국 ESG 관련된 해양경찰청법을 개정한다라면 제가 볼 때는 글쎄요 해양경찰청이 단독으로 뭘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여러 어떤 그 관련 부서하고의 어떤 협력이라든가 사전 조율이 굉장히 좀 이제 중요해 보인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라면은 발표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어떤 그 이제 타부서하고의 어떤 그 이제 법적 충돌이라든가 또 권한상의 어떤 이제 그 중복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정이 안 된다면 실제 사업을 갖다가 이제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배중영 전님께서 이제 발표하신 이제 MDA 문제인데요. 발표 내내 이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양경찰청에서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근데 이 그림은 경찰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건 또 해수부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온 부서가 중앙부처가 다 달라붙어가지고 말 그대로 해양 영역에 대한 인식을 갖다 정말 달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순하게 해양경비법 정도의 개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려면은 이제 별도의 특별법 정도가 나와야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은 여기 거버넌스 부분까지 정확히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필요하다라면 해양경찰청이 아닌 이런 분야를 갖다가 총괄할 수 있는 별도의 어떤 그 이제 거버넌스를 갖다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한승범 교수님. 지금 한중간 육상해상 복합운송 방식 관련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이 박사님이 연구하시는 부분은 한일간도 계속 오랫동안 해오시고 그런 내용도 제가 잘 숙지해서 한중뿐만 아니라 이제 한일간도 같이 이제 묶어서 사실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은 섬나라고 한국은 사실상의 섬나라다 보니까 유럽이나 아니면 이렇게 아시아도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포함해서 이제 동남 혹은 중앙아시아와 같은 육상을 통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같이 맞추는 거에 대해서 익숙지도 않고 여러 가지 해결들이 산적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필요한가부터 가능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아까 보시면 이제 차량에 대한 것도 얘기됐었고요. 특히 이제 화물의 경우 특히 이제 컨테이너를 실은 이제 샤시를 이용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운전자 사실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몽골 쪽에 좀 해외 프로젝트를 했을 경우 보면 중국에서 올라가는 차량은 다 이제 내려놓고 컨테이너만 실어가지고 다시 이제 몽골 차량으로 가는데, 러시아 쪽에서 오는 경우는 벨라루스부터 해갖고 그쪽에서 오는 차량과 운전자가 그대로 다 들어오더라고요. 소련의 영향력에 있었기 때문에. 유럽은 어떠냐? 유럽은 오랫동안 자기들 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면서 운전자, 차량, 번호 이런 것들이 다 되고 있는데, 사실 그 한중일 세 나라는 그런 게 지금 거의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저는 또 한국에서 수출하는 것만 되는 건 아마 같이 이제 기준으로 하면서 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한국에서 가는 것만 유리하게끔 돼서 시범사업이 끝나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계속되려면은 뭔가 이렇게 그 경제 수준이나 다른 부분들이 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 운전자의 위치라든가 차량, 그다음에 하다못해 기름 그 유종의 그 다른 기준도 좀 다르고 이런 것들이 시간은 많이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과의 부분은 조금 우려를 많이 하는 게, 처음에 이제 그는 이렇게 우리 쪽이 유리한 쪽으로 가더라도 향후에는 자기들도 상호간에 이제 같은 기준으로 모든 걸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이 이제 비자 프리로 했다고 하면 한국도 언젠가는 단기간이든 아니면 패키지 투어에 대해서도 풀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유리하다 좋다 이렇게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고려해서 진행시킬 필요가 있고, 저는 이제 좀 연구하는 방향에서는 결국 한중일이 같이 표준이든 기준이 되는 거를 가져가는 게 필요하겠다. 그 이유로 이제 드는 거는 이제 미국 주도형에서도 이제 북미 기준, 물론 요즘 트럼프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지만 유럽의 기준이나 북미 내에서 남미까지 가는, 중남미까지 가는 데서 이제 자기들끼리 어떤 그 기준을 따를 수가 있는데, 한중일은 그 영향력이나 규모 이런 거에 비하면 그게 잘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경우는 사실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약간의 러브콜을 보내긴 하지만 그 붙어있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경험이 많아진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까지 제가 뒤에 두 분 것까지 같이 묶어서 하면, 중국이 과거에 제가 작년부터 이제 ISO TC 344라고 이제 물류 쪽인데요. 그쪽에 이제 의장을 한 부분 이제 맡고 있습니다. 이제 소위 유통물류라고 하는데 이제 물류 전반인데, 그 중국이 지금 과거와 달리 굉장히 적극적으로 국제 표준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 간의 여러 가지 이제 규정, 자기들끼리 표준을 만들었던 유럽 표준화 기구 이제 센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거를 그냥 ISO에 그대로 반영한 게 수십 년간 되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거기에 따라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ESG 관련한 것도 보면 상당히 이제 유엔과 그다음에 유럽이 주도적으로 했던 그 틀 안에서 국가나 국제 표준을 설립한 거를 가지고 민간 회사, 특히 민간이 하는 어떤 제조 공장부터 물류 프로세스까지 지금 그런 것도 지금 하나 그 물류 쪽에서 국제 표준이 들어와서 유럽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근거로 강제화는 하지는 않지만 그런 걸로 여러 가지 압박을 주는 수단으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ESG가 실체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내에서 얘기하는 거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따라가는 것과 국내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는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특히 이제 정부 주도형으로 하는 것들은 시작부터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냐 아니면 주도적으로 할 거냐를 고려를 해서 해야지, 그렇게 빠진 상태에서 따라가는 거는 다 돼 있는 거를 그냥 따라가는 건지, 그 역할에서 어떤 부분, 왜냐하면 민간한테 그럼 정말
강제화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게 부합과 뭔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특히 이제 다른 부처와 이제 겹쳐져서 하는 부분들을 꼭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해양경찰청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규제를 통한 단속이 주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환경 오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해양 쓰레기가 있고, 이런 건 다른 해양수산부 관련된 혹은 지자체 등등 관련된 기관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후 작업이죠. 그럼 예방 차원이나 그 처벌을 할 기존으로 하는 게 ESG 차원에서 어떤 부분까지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그 최근에는 뭐 이거는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오히려 지금 그 선원들이 외국인 선원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그런 데에 대한 대처 이런 게 어려워지는 부분이 해양수산부나 다른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저는 ESG 부분에서는 사실 뭐 폐기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어선에서의 그물제가 이런 플라스틱이 있는데 과연 그게 해경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인지 그런 거 조금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해양경찰 MDA는 제가 그건 조금 제 경험에서 좀 얘기를 해서, 미국이 그 9.11 테러 이후에 그 ISO 그 국제표준기구에서 제가 그때 또 이제 국제표준화 기구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육상뿐만 아니라 이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모든 그 프로세스 상의 물류의 그 표준을 주도하면서 이제 거기에 취급되거나 여러 안전적인 측면 이런 거를 계속 보완의 측면이죠. 그런 걸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늦었지만 하는 거는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제 해경이 과연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우리가 특히 날씨 같은 경우 기상청 관련한 거는 여러 국가의 정보를 통해서 또 인공위성의 정보를 통해서 했을 때 훨씬 더 확실하게 태풍의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건 국가 간의 어떤 공조, 여러 가지 통신 기술, 다른 쪽 정보의 공유가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이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부분이 해경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해수부나 다른 부처와 다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필요는 있고, 제가 또 국정원 관련해서도 물류 쪽, 항만 쪽에 또 위원으로 있는데, 그쪽에서도 뭔가 이제 테러를 대비해서 그렇게 한다 하는데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를 협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정보가 자체 생성하는 어떤 정보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협업이라는 거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뭔가를 갖고 있는 거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와의 협력, 그게 이제 국내일 수도 있고 국제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부처 간에도 그렇고 국가 간에도 이루어지는 거지, 한쪽에서 갖고 있는 게 없이 다른 쪽에서 받기만 하는 거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런 정도 코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분 발제 이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우리 안성권 교수님도 이 해상 운송 물류 이쪽에는 대단한 또 석학이시라서 이 코멘트 내용들이 발제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우리 강동원주대학의 오봉식 교수님, 가능하나 빨리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전공이 법학이다 보니까 이제 관련되는 게 법적으로 뭐 어떤 게 연관되고 관련되는지 좀 봤는데, 신주류 교수님 발표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좀 봤고요. 그래서 국가법령제를 한번 뒤져봤는데, 해양경찰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두드려보니까 해양경찰법이 있고 해양정비법이 있고 해양경찰 분야 과학진흥 등등이라는 부분이 있고 해양경찰 수사 규칙, 그런 규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해경하고 육경이 어떤 관할권 다툼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좀 있어서
그 해양 경찰 규칙을 좀 이제 봤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는데 규정을 내가 찾지를 못했어요. 이 해안으로부터 1km 이내에 사건에 대해서는 해경이 수사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제가 듣고 있었는데 규정을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혹시 알면 좀 알려주시고 수사 규칙을 보니까 이제 독특한 게 그 다른 거는 뭐 그 일반 경찰 관련되는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한데 고래류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구장에 보면은 특집으로 고래를 그 혼액 뭐 자초 표류를 친구를 접수했을 때는 현장 조사해가지고 불법 포획 위법 여부를 그 조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하고 해양 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뭐 이게 ESG하고도 좀 연관되겠죠.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생물인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하고 해수부 장관이 이제 통보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 이제 조금 특징 있는 수사 규칙이고 그다음에 소년 장애인 외국인에 대해서도 조사에 대한 특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해경이 가지고 있는 뭐 수사라든지 관련 법률들이 굉장히 좀 단순하고 아직까지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해경과 관련된 분야의 법적인 규범이라든지 관련되는 내용들이 조금 더 정비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느낀 감정은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라는 정도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법학자로서 이제 해양 경찰청의 법적인 그러한 기준 부분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우리 김태환 교수님. 예. 다시 한번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용인대 교수로 되어 있지만 저는 2월 28일 날 정년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저는 공부를 하지 않고 일본에서 학부 석사 박사를 했는데요. 제가 95년도에 학위를 받고 96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총 제가 보니까 28년간 제가 근무를 하고 정년을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 재난정보학회라고 행정안전부 사단법인인데요. 거기 지금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법 행정 쪽으로 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공학입니다. 저는 방재공학이라는 안전 쪽 분야, 재난 쪽 분야에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고 또 오늘 제가 네 분의 발표 중에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MDA입니다. 우리 배경진님 앉아 계시지만은 제가 또 용인대에 근무 시에 제 학과명이 경호학과입니다. 제 제자가 6층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용인대 경호학과는 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뭐 경찰, 소방, 또 당연히 해양경찰청에도 주로 뭐 경찰 특공대 이런 쪽 분야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안전관리라는 분야를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 학생들에게 제일 우선이 어느 지금 근무를 하든 제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그 발표 네 분 중에 우리 그 배준 경진이 말씀하신 MDA 저는 이제 연구재단이라든지 또 국책과제 그 안전관리 시스템이라는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 시스템 구축 이런 사업을 제가 많이 좀 해왔는데요. 뭐 특히 이제 해수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 안전관리 시스템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또 IoT 관련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MDA라는 우리 뭐 아까 미국 사례도 얘기를 했지만 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국제 공조한 것 같아요. 국제 공조.
육상이라는 거는 각자의 자기 영역이 있지만은 이 해상이라는 거는 뭐 내 영역도 있지만은 서로의 그 나라가 넘나들기 위해서는 해상이라는 공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NDA를 구축하기 위해서 인적 교류라든지 또 아니면 정보 교환이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발표를 들어보니까 그런 게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 않나.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각 부처가 또 다릅니다. 여기가 이제 해양경찰청이죠. 또 해양수산부가 있고요. 또 군에는 또 해군이라는 또 특수 조직이 있습니다. 이런 부처 간의 협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예는 이제 제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호르무즈 해역 또 소말리아 이런 쪽에 뭐 나포 또 선박에 피해를 주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ND를 통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을 하고 공조를 통해 가지고 피해를 줄이는 게 제일 큰 역할인 것 같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삼면이 바다 중에 전국에 무역항하고 연항항 합치면 한 55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민관이 이제 구축하고 있는 이 항만 안전관리 시스템도 아까 얘기했던 공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 MDA가 제대로 우리 그 항만 안전사고뿐만 아니고 예방을 위해서는 그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제가 그 전에 제가 최근에 일본의 오사카에 있어요. 오사카 박람회에 있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녀왔는데 그 한국 간에 제가 초청을 갔다 와 보니까 거기가 다 IoT예요. 우리 왜 그 요새 뭐 나름대로 지금 뭐 이 각 국가에서 자기들 뭐 산업관부터 시대가 많이 그 하고 있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요새는 뭐 AI 활용하고 뭐 IoT를 활용해 가지고 뭐 저희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K-팝을 IoT, AI를 활용해 가지고 홍보하는 그걸 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결국 그 전자정보, 소위 앞으로 우리 미래가 짊어져야 될 그런 노력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해양경찰청에서도 MDA가 좀 더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업력이 될 수 있도록 좀 구축해 주사 하는 제가 바람을 하나 느껴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처음 발표하신 우리 이재영 교수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게 그 아라뱃길인데요. 아라뱃길이 왜 지금 처음 그 시작한 지가 한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상과 육상을 연결하는 이게 우리 그 앞으로 뭐 해상 복합뿐만 아니고요, 굉장히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뭐 이런 관계 되신 분들이 하루 빨리 이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상 안전을 위해서는 이제 육상이 있고 또 수상이 있잖아요. 제가 이 안전 쪽을 하다 보니까 세월호가 2014년도 발생을 했는데 세월호 이후에 우리 전국에 지금 현재 247개의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세월호 이후에 안전체험관이 해상과 관련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삼면이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정고, 여수, 뭐 부산 이런데 지금 안전체험관, 육상 안전체험관의 일부분의 해상 안전을 세월호 이후에 이렇게 조금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런 곳에 이제 아까 우리 이정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자격증도 온라인 얘기도 나오고 누가 또 얘기하셨습니다만 하려면은 이 안전체험관에
이런 그 해상 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전 국민들이 이 수상 안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국제 해양 경찰 학회나 또 아니면 오늘 공동 발표를 하시는 항만경제학회가 해야 될 역할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발표하신 네 분에게 뭐 어떤 질의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제가 톤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환 교수님은 한국재난안전학회 회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해상 안전을 위해서도 MDA 추진 시기가 잘 구축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이외에도 안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를 또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당국대학교의 박근식 교수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미 토론하신 거는 제가 좀 제하고 나머지 몇 가지 중에 질문도 있고 한데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재용 교수님이 말씀하신 안전교육 면허증에서 잘 들었는데 제가 전국항의 선주들을 좀 작년에 만날 기회가 있어 만나봤더니 그분들이 지금 면허를 다 갖고 계신데 지금 전국항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제 해상교류에 사이트가 좀 적어서 육상계류를 하다 보니까 그 트레일러를 갖고 오면서 지금 자꾸 사고가 나갖고 문제가 발생을 해서 앞으로 교수님이 좀 이쪽 부분이 더 전문가시니까 이제 어촌 소멸화에 대한 유효어항 같은 경우를 그 어촌계하고 같이 잘 협의를 해서 레저보트가 어떻게 좀 정박할 수 있는 계류장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이태영 박사님 부분이 사실 제 전공하고 좀 맞긴 한데 제가 뭐 앞에서 나온 거 빼고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화주, 프레이트 포워더 입장에서도 사실은 비용이나 시간이 절감 효과가 있어야지 이 모드를 사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연구도 많이 있었는데 얼마 전 작년인가 그 인천연구에서 RFS 관련해 갖고 실질 조사했을 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시간적인 비용은 그 시간적인 세이브는 좀 있었는데 나중에 통관해서 관련된 비용도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냥 오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어서 이게 좀 별 소용이 없다라는 것도 판토스에서도 그렇게 이제 얘기를 제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좀 연구를 더 하시면 시간이나 비용 같은 경우도 좀 계산을 하셔갖고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ESG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해양경찰청은 정부 부서다 보니까 ESG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우리 그 신유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해양환경공단이라든가 이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같은 경우는 경평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ESG에 관련된 지표들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둘이 약간 구조분할이나 오염 방제와 이렇게 해양경찰청하고 호양하고 사업을 해보면 누가 선이고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업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불명확한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예산 관련해서 말씀하시면 아마 해양환경공단이 그 예산을 먼저 경찰청보다는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 MDA는 사실은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인데 그냥 연구자 입장에서는 혹시 이런 데이터가 오픈으로 해서 연구자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제공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분 발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5분의 토론자분들의 토론을 다 마쳤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아니면은 좋은 코멘트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태영 그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그 내용 위주로 그 좀 질의사항이 있고요. 발표하신 분께서 응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이제 한중간 복합 운송이 그 이제 물량이 많지가 않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한 10만 톤까지 증가를 하다가 계속 이제 떨어지는 와중에 있다가
아마 작년 재작년에 조금 이제 물동량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뭐 그 RFS 그 시범 사업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견인 트레일러 운송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트레일러가 이제 동시에 그 트랙터하고 트레일러가 동시에 이제 같이 묶여서 이제 투넘버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되는 그런 사례도 이제 한중 한일 간에 있어 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중에서 좀 난제가 되는 부분들이 사고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한중 간 그 물량의 이제 불균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원하는 양만큼 이제 물동량이 증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우리 그 이제 알테시라 그래가지고 알리, 테무, 쉬인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가 이제 한국에 이제 진출을 많이 한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또 우회 수출을 하는 그런 또 방식으로 또 미주라 유럽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물량은 많은데 오히려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물동량 불균형에 이제 큰 문제로 이제 다가가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언급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발표자께서 조금 도움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5분의 토론자와 그리고 플로어에서 우리 김현건 교수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다 묶어서, 그다음에 내부 발제자분들께 이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발제자분 각각에서 뭐 따로 이렇게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은 답변해 주시고, 없으시면은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이재영 교수님 코멘트에 대한. 네, 그 첫 번째 그 아라뱃길 활성화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기본적으로 아라뱃길 같은 경우는 서해안은 조수간만차 가시면서 그 아마 관문이 있을 겁니다. 관문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이제 그 요트를 타고 가려 하면 기본 수심이 5m 정도는 돼야 됩니다. 4m에서 5m 정도가 돼야 되는데, 거기 그 관문에 가면 위에 요트라고 하는 것들은 범선이기 때문에 마스터가 있는데, 마스터가 지나가는데 그게 아마 30m 이상이 들어가면 그 마스터가 그걸 관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말하면 해외 같은 경우는 그 관문이 위에가 없더란 말입니다. 그대로 해서 그 관문을 닫아놓고 물을 올려가지고 뛰어서 나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관문 자체가 높이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큰 요트의 경우에는 좀 출입항이 좀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고, 기본적으로 보면 그 관문을 열어버리게 되면 한강의 수위가 줄어들 것이다. 그것 때문에도 아마 그 문제는 있는데, 관문의 기능이 자주 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 물이 아마 그 수위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물때가 또 맞아야 되거든요. 서해 같은 경우는 조수 관만차가 깊은 데는 한 9m 정도가 되는데, 그 9m가 물이 빠졌을 때하고 물이 들어왔을 때인데 그 시간을 맞춰가 나가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 아라뱃길 같은 경우는 활성화하는데 아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좀 생각을 제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또 한 가지 뭐 말씀을 굳이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왜 이 자격 제도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그 안전에 대한 문제들을 그 지나치게 이제 경찰에서 규제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뭐 사람들이 사고가 나지 않으면 규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사고가 나니까 이게 주관 부서가 어디냐라고 해양경찰청에, 해양경찰청에서 너 뭐 했느냐 라고 하니까, 그리고 수장에서 안전법을 만들어서 법령에서 그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있다. 그래서 그 책임 소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규제를 해야 되고 단속을 해야 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이나 매너 체계가 아주 조금 강화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먼 거리 항해를 했었을 때에는 우리 안전을 누구나 다
양보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뭐 이 교육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리가 그 체험센터에 가서 체험하는 거 그건 체험이란 말이죠. 그 체험인데 그 체험은 우리가 고정된 상황에서 체험을 하는 거지. 바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고정이 되어 있지 않다. 항상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화폭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 체계를 좀 구분해야 되겠다는 말씀 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이태영 박사님. 네, 이태영입니다. 좀 전에 그 질문 주신 부분 너무 감사히 잘 들었고요. 그거 위주로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이제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한중간 복합운송 자체가 지금 1단계만 지금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1단계 가지고는 이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너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2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트랙터까지 같이 이제 운송을 하게 되면 뭔가 이 물동량 부분이나 이게 약간 편중된 그런 부분이 좀 일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 2단계를 꺼려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중국에서 2단계를 자꾸 희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3단계가 또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운전자까지 같이 포함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내부 화물운송 시장을 일부를 자기네들이 이제 참여를 하겠다. 그런 지금 마지막 그 욕구가 좀 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적당한 선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약간 우리나라 화물연대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만약에 중국 회사가 운송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어느 정도 저해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좀 얽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아까 그 더블 넘버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국하고 일본 간에는 더블 넘버 트레일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물 자동차에 우리나라 번호판도 붙이고 일본 번호판도 붙여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오가는데 통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훨씬 그 용이하게 그런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일 간에는 지금 계속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꽤 오래 10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방식 등의 어떤 도입을 통해서 좀 더 사실 물동량의 어떤 수요 자체는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런 그 이용 수단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통관 문제라든가 이런 제약 사항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해결이 된다면 한일 간의 이 복합운송 물동량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신유리 교수님. 일단 지금 공통적인 사실 질이라고 얘기하면은 좀 그렇지만 말씀해주신 의견들은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주무부처가 확실하지 않고 법적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의 어떤 전략적인 사안들을 해양경찰에서의 어떤 특정 법률 규범에 대한 정리를 통해서 모두 다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저도 교수님들의 말씀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좀 봤을 때 좀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한 건데요. 오늘 사실 이태영 박사님께서 한중 진행되는 물류에 있어서의 카페리 아까도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ESG 전략의 국제적인 흐름과 함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전기 자동차에 대한 가장 많은 생산과 판매와 대한 지원금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입니다. 근데 지금 설명해 주신 로로 방식으로 현재 카페리를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전기 자동차의 그럼 주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여객선에서의 대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ESG 전략에 의해서 친환경 자동차를 개발을 시키고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서 물류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대형 여객선에 분명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여기서 대처를 누가 하느냐 해양경찰입니다. 그런데 MRO 상황에서 대형 인명구조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분명한 큰 그림 하에서의 관련된 규범이나 정책이나 전략이 구현이 되어져 있지 않다면 관련된 내용들이 선제적으로 정립이 되어져 있지 않다면 결과적으로 항상 사후적인 사고에 대한 대책
대응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방적인 조치는 거의 불가능하게 된 거죠. 대형 인명사고는 항상 그렇게 발생했었습니다. 어떤 단순한 사건만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사건의 연계적인 상황으로 대형 인명 구조가 발생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ESG 전략을 더 이상 국가적인 범정부 차원에서의 내용으로만 계속 인지할 것인가? 아니다. 주체적으로 현재 대응하는 직접적인 조직과 기관이 있다면 여기에 좀 더 힘을 실어줘서 지금 현재 최후선에서 관련된 어떤 정책과 관련된 기술 투자 등 무엇이든지 해야 될 어떤 역할을 부여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고민에서 좀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번 제가 발제를 좀 발의를 좀 했다는 점에서 교수님께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윤일 교수님께서 해양경찰청에 또 큰 숙제를 또 한개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배준 계장님 코멘트에 대해서 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제 협력보다 기관 간 협력이 더 어렵고요. 기관 간 협력보다 기관 내부의 부서 간 협력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말씀이고요.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런 정보에 대한 부착 한마디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게 사실이고, 그렇지만 이 방대한 데이터들을 분명하게 이제 확보를 해서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 종합적인 정보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건 맞거든요.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탑다운 방식으로 국가 전략 차원에서 일종의 특정 기관을 지정을 해가지고 너희한테 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범정부적인 국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무를 부여를 해서 해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않고 그것에 대한 어떤 기관 간의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그거를 책임질 수 있는 특정한 기관들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이제 굉장한 시간과 정책적인 아젠다 형성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해양경찰이 어쨌든 선도적으로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개념적으로 좀 적용을 해 나가는 게 결국에 이제 플랫폼 전략입니다. 플랫폼 전략이라는 것은 결국에 어떤 플랫폼 제공자와 여러 가지 이제 각 부처의 수요자들이 만나서 그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해양경찰은 첫 번째로 이 MD 플랫폼 체계를 구상을 함에 있어가지고 매력적인 플랫폼, 그리고 다른 부처들이 스스로 알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는 미끼들을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그 첫 번째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늦었지 않습니까? 그 고체 연료가 액체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부터 지금 이제 초소형 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고 있고, 저희 해양경찰이 선두주자 중에 하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에 대한 어떤 관측 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찍을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기관들 중에 저희 해양경찰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광역에 대한 그 준실시간 위성 정보를 제공을 해줄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영역에서의 선박 신호, 그리고 전 세계 영역의 개별 선박에 대한 상세적인 구체적인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국내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해양경찰이 처음으로 그런 데이터들을 확보를 방법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광범위한 세계 영역의 데이터들을 확보를 해서 MDA 플랫폼에 지금 이제 탑재해서 그걸 이제 정보 분석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지금 이제 거의 한 절반 이상은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매력적인 유인 요소로 작용을 할 것이고, 그 플랫폼을 관계기관에 이렇게
관계기관과 범정부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들을 부여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권한에서 한도 내에서 그 해당 부처에서는 이 데이터들을 자기네 업무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저희들이 프로토타입을 제공을 해주면은 그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대신에 그렇게 데이터들을 플랫폼 제공자로서 제2행경찰이 그럼 너희들은 해당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 데이터, 공간 데이터, 그리고 어떤 또 다른 어떤 뭐 기상 데이터도 마찬가지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 융합을 시키자. 대신에 이 그 큰 MDA 체계의 발전이 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해당 부처에서는 이렇게 해당 부처 내지는 부서에서는 하지 않겠다, 제공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것은 플랫폼 활용해서 이렇게 예제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큰 틀에서의 그 경제 플랫폼을 활용을 하려면은 당연히 서로 간에 수요자와 제공자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인센티브 내지는 제약 조건들이 마련이 돼야만 그 플랫폼이 계속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정부 시스템 여러 가지 뭐 데이터 플랫폼들이 단순한 어떤 데이터의 저장고, 창고에서 그치고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사장돼 버리는 것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매력적으로 공급을 하고 전체적으로 이게 지속 가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이제 하려고 그런 전략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준 피해자님은 그래도 경찰 공무원답지 않게 아주 꼼꼼하게 또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서 차근하게 답변을 더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토론을 제가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최종 전체 정책 토론의 마무리는 우리 국제해양경찰학회 우리 박창호 회장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해양경찰학회는 해양경찰청 등록 법인입니다. 그래서 국제해양경찰학회가 또 해양경찰청 대강당에서 또 이런 정책 토론을 한다는 것은 저도 이 학회의 창립 멤버로서 상당히 또 뜻있고 보람된 토론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교수로서 느낀 점은 앞으로 해양경찰청이 진짜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리고 우리 국제해양경찰학회도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 지금은 이 학회라는 것이 여러 분야가 있는데 하나를 뭉뚱그려서 국제해양경찰학회라고 이렇게 지금 다양한 분야를 다루면서 이제 이 세미나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해양, 뭐 수산, 또 안전 부분, 또 내저 부분 해서 이 학회가 계속 이 새로운 또 학회들이 이제 또 분야를 또 쪼개서 학회들이 또 해양경찰청 또 등록 학회들이 생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국에 또 해양경찰청에서 이제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면은 뭐 해수부 부분이라든지 뭐 국토부 부분이라든지 정부 부처 간에 또 칸막이 부분들이 있을 수가 이제 있을 건데요. 제가 국무총리실의 규제개혁 그 위원입니다. 그래서 규제개혁 이 부분을 국무총리에서 다루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칸막이 그런 부분들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를 잘 활용하면 또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토론해 주신 네 분 발표 감사드리고, 또 토론을 해주신 5분 우리 토론자분 감사드립니다. 플로어에서 김영견 교수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자, 이것으로서 해양경찰청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